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이유견입니다.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중국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물론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타이완의 총통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 예측한 것처럼 비교적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돼서 민진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완은 대체적으로 보자면 한 정당에서 두 번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곤 했었거든요. 민주화가 일어난 이후로 대체적으로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민진당이 세 번째 집권에 성공했으니까 민진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이 과연 완벽한 승리를 했나? 이런데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절반의 승리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 이제 이 민주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얻은 표 수가요, 과거 지금 이제 현 총통인 차이잉원 후보가 얻은 표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2020년도에 차이잉원 후보는요 57%를 득표했는데 이번에 라이칭더 민주당 후보는 40%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7%가 줄어든 겁니다. 이 17%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데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얻은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하고 연관이 될 텐데요. 이제 사실은 그 민주당은 이제 친미, 친일 그리고 반중국 대륙 또는 독립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진당이 됐으니까 이제 독립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독립 위주의 정책을 펴갈 수 없는 타이완 사람들의 민심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번 투표에서, 이번 총통 선거에서 확인된 타이완 사람들의 민심은 뭐겠습니까? 독립도 아니고 통일도 아닙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진당에서는 독립을 강하게 내세우고 국민당 쪽에서는 통일을 강하게 내세우지만 타이완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민심은 현상 유지라는 겁니다. 이 현상 유지에는 당연히 전쟁도 없고 그야말로 타이완이 경제적 번영을 누리면서 현상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이완 사람들, 많은 타이완 사람들의 보편적인 민심이다. 이게 확인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이번 선거 결과에서 굉장히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타이완 민심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민진당이 완벽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는 건 또 하나 있는 게, 민진당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입법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회의원 숫자가 더 줄었어요. 예전에는 61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석이 줄어서 51석. 그것도 다수당이 되지는 못했어요. 국민당이 예전에는 38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52석으로 의석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으로서는 총통은 차지했지만 여소야대의 국면 속에서 전국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험난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타이완 사람들에게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타이완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정체성에 관한 질문, 설문조사를 던지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은 한 70%가량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타이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자면, 이거 문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 타이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렇게 보면 굉장히 독립지향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사실 타이완 사람들이 제일 염원하는 것은 현상 유지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독립이냐 아니면 뭐 통일이냐 그런 큰 얘기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타이완 경제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타이완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큰 얘기 그렇게 하지 마라. 통일이니 무슨 독립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민생,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경제 잘 챙겨달라. 이런 민심이 확인된 게 바로 이번 총통 선거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앞으로 민진당이
조금 더 과격하게 또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타이완의 독립을 위해서 밀고 나간다,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국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서 중국 대륙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예전보다는 이제 독립의 수위가 상당 정도 누그러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것은 중국 대륙 정권, 중국 공산당이 원하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사실은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전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과 수비를 하면은 수비 쪽에서는 3분의 1만 있어도 방어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상륙작전을 할 경우에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10배의 군사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타이완에게는 타이완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는 일본이 개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은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전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국제전이 일어나면은 중국 대륙이 타이완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무력을 통해서 타이완을 점령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반국가 분열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경우에 중국이 대륙을 무력 침공한다. 그러니까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통일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대만의 독립 세력이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자, 우리 독립합시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제안해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경우, 이게 이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이제 미국이 타이완을 독립국가로서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여기에 이제 해당되겠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타이완이 무력으로 어떤 독립을 위한 제스처를 한다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비폭력적인 방법, 그러니까 비평화적인 방법,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중국이 타이완을 동의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뭐냐면,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판단할 때입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대륙의 주관적인 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타이완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통일한다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면 비평화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타이완의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아시다시피 2049년 중국은 두 개의 100년, 그러니까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됐던 100년이 해당됩니다. 1949년에 중국 대륙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2049년이 되면은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선 지 100년이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중국몽을 달성한다고 이미 중국 공산당은 천명을 했습니다. 이 중국몽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국토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불가능하겠는데, 이런 판단을 내릴 경우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타이완의 흐름을 볼 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공격을 해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해서 단숨에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원하는 것은 국력이 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가 좀 더 안정되는 것을 타이완은 중국 대륙은 굉장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쟁이 나면 그 치명적인 영향은 중국 대륙에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에게도 파멸이 되는 타이완 공격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 대륙과 타이완 사이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기를 가장
기대하고 바라야 될 국가는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타이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러니까 중국 대륙이,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을 공격해서 전쟁이 날 경우에 어떤 나라들에게 피해가 가느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물론 타이완이 가장 큰 피해를 갑니다. 타이완의 경우에는 GDP의 약 40%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 거죠. 사실은 전쟁은 없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면 타이완은 TSMC를 비롯해서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타이완 사람들이 평화를,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이죠. 타이완이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피해가 큰 나라는 어딜까요? 전쟁 당사국인 중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GDP의 20%가 줄어든다라고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꼭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추정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과 타이완 사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막연한 추측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타이완과 중국 대륙이 전쟁을 하면 이게 동아시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전쟁, 국제전으로 이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출국가, 통상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류를 해외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약 4분의 1이 타이완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원유 수입이 다 거의 90%가량은 타이완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그야말로 대결이 일어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그야말로 뭐 포를 쏴든 미사일을 쏴든 공격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타이완 해협만 봉쇄하고 그 길을 차단해 버리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블룸버그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과 타이완이 싸웠을 때 제일 영향을 적게 받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나와요. 일본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희망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두 나라가, 그러니까 타이완과 중국 대륙이 싸운다면 그 영향은 타이완이나 중국 대륙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우선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여태껏 타이완 양안, 그러니까 타이완과 중국 대륙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일관된 외교적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그렇게 메시지를 냈죠.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하고 회견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이완의 긴장 고도는 타이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는 이거에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건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측은 뻔하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을 지목한 거죠. 이거는 우리 외교 정책, 그러니까 타이완 양안 해협을 보는 우리의 외교적인 방침이, 메시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의 멘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굉장히 반발을 했죠. 타이완 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될 내정의 문제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거친 말을 썼죠. 타인의 말 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친 거죠. 우리로서는 타이완 해협의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외교, 그리고 타이완 정책, 대중국 정책이 평화를 위해서 좀 더 깊은 고려, 그리고 섬세한 고려가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길 희망합니다.